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율곡이가 형제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1577년 드디어 율곡이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율곡이는 파주에 있다가 해주로 가서 살 집을 짓고 사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형인 이선의 부인이자 율곡의 형수였던 곽씨를 모셔다가 사당을 맡게 했다고 합니다. 율곡의 첫째 형인 이선은 1570년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율곡이는 자신의 부모님의 신주와 형의 신주를 해주집의 사당에 모시고 집안의 첫째 며느리인 곽씨에게 사당을 맡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사당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조선의 풍습과 율곡 이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형수에게 제사를 주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 이이는 형제들 사이에서 여자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배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의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그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자인 형수에게 사당의 주도권을 넘겨준 모습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율곡이는 형수뿐만 아니라 형제와 여러 조카들을 모두 한 집에 모여 살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 의하면 형인 이선이 죽자 그의 형수를 데려오고 그러면서 자식들까지 모두 데려와 함께 봉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율곡이는 이것을 평소에 항상 품고 있었던 마음먹었던 소원을 풀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초하루와 보름이면 정침에 앉아서 아들과 조카들의 절을 받고는 가범을 잇게 했다고 합니다. 정침은 집안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가범이란 집안의 규범을 의미합니다. 율곡은 자기 자신을 수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과 조카들도 수양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것입니다. 나아가 율곡은 종들을 뜰 아래에 세워두고 서로 예를 행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알 수 있는 우리말, 즉 그때는 한글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계사, 서로 경계하는 말을 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당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종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율곡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자 했던 그런 율곡이만의 생각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율곡이는 자신의 자식, 조카, 그리고 종까지 예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당시 율곡이에게는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율곡이의 새어머니는 술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드라마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 중에 종종 이 새어머니가 주모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새어머니에게 율곡이는 새벽이면 꼭 술을 데워가지고 침실로 가서 안부를 살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언짢은 표정이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 기어이 새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물러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안 내의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서무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율곡 이의 이런 행보는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새어머니는 신사임당 생전부터 아버지와 알고 있던 사이였고 신사임당이 죽기 전에 아버지인 이원수에게 부탁인데 재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고 집에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율곡이의 새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형이었던 이선은 이런 새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아버지와 몇 차례의 불화를 겪고 대전으로 따로 내려와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곡 이이는 이런 새어머니가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밤중에 술을 들고 찾아가고 심지어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야 잠에 들었다고 하니 사실 저로서는 율곡 이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곡 이이는 첫째 형이 돌아가신 후에 둘째 형을 꼭 아버지 모시는 것처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조금 귀해졌다고 해서 벼슬에 잘 나갔다고 해서 마음을 바꿔서 형을 하대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율곡이의 둘째 형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일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둘째 형은 율곡이만큼 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는 그를 형으로서 대우해 준 것입니다. 율곡이가 이렇게 해주에 살 때는 좋은 계절이나 명절 때면 술상을 차리고 검은고를 타면서 소장, 작은 어르신들로 하여금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정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화목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그 엄숙하고 화목한 모습을 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꾸만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드니 율곡 선생님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겠죠? 율곡이는 이렇게 모여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사, 이제 정신을 수령하는 집이라고도 하고 서원의 다른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사를 하나 짓고 은병이라고는 이름하고는 그곳에 거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은병정사 이후에도 많이 들려오는 이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율곡이가 황해감사를 제수했을 때였습니다. 율곡은 황해도가 지방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소신대로 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그 지방의 폐막, 즉 민간이나 관사에 고치기 어려운 병폐 및 폐단을 즉시 상소한 다음 오로지 교화를 숭상하고 어려운 일을 돌봐주며 군정을 개선하는 따위의 일에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관직을 바꾸고 돌아왔는데 때마침 인순왕후의 상을 당해서 당시 부제학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부제학으로서 궐에 들어가서 상제에 관해 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선조가 어떤 복식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지평 민순이라는 사람의 상소문이었습니다. 인순 왕후의 졸국 후에는 송효종의 예에 따라서 흰 의관을 입고 이를 보소서. 이제 졸곡이라는 것은 곡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상례 절차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곡을 마치고 나면 비록 상례 중이라도 임금은 조정에 나아가서 공식적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어떤 복식을 입는가는 돌아가신 분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는가와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민순이 예로 든 송효종이라는 인물은 1162년부터 1189년까지 재위한 남송의 제2대 황제라고 합니다. 이 송효종의 원래 아버지는 수안희왕 조자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밑에 있다가 나중에 남송 1대 황제인 고종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왕의 혈통이 이어진 첫째 아들이 아니라 양자로서 왕위에 즉위한 점이 선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같았기 때문에 민수는 이 효종을 예시로 흰 의관을 입을 것을 권유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는 인순왕후와 선조의 관계를 양어머니와 양자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그러자 선조는 이에 대해서 대신과 예관에게 의논을 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의정 권철과 영부사 홍섬은 오례의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하기를 권고했는데요. 그 내용은 졸곡 후에 시사할 때, 이를 볼 때 현관, 소의, 오대를 사용하는 것이 오례의에 기록되어 있으니 경솔히 고칠 순 없습니다. 이제 영의정이라고 하면 의정부 최고 관직입니다. 정일품관인데요. 백관과 여러 정치들을 총관장하는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정은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 영의정 자리에 있던 권철이 이제 졸곡이 끝난 후에 이를 볼 때는 국조 오례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정색 관, 현관, 흰색 옷, 소의, 그리고 오대, 검정색 띠를 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의 송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새로 개편한 국조 오례의를 따르기를 권한 것입니다. 그러자 좌의정이었던 박순과 우의정이었던 노수신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흰 의관으로 일을 보는 것이 바로 예의 뜻과 부합하나 일이 경변과 관계되므로 신하들이 멋대로 결단하기 어려우니 상께서 결단하소서. 이 말은 결국 민순이 처음 제기했던 뜻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경변이라는 것은 고쳐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흰 의관을 입는 것이 선조와 인순왕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예법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이전에 정해졌던 국조 오례의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그 선택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때 홍문관에서는 상차하여 흰 의관의 의논을 따르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상차라는 것은 관료가 임금에게 차자를 올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차자라는 것은 상소문의 일종으로 상소문보다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는 않고 간단히 사실만 기록해서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소문보다는 형식은 간단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선조는 이 차자를 보고서 그러면 옛날 고래가 실제로 그러했는지를 상고해서 알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제학 이이가 자신의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는 고래를 상고하고 인용하고 고증해서 의논해서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록에서는 율곡이 의계했다고 하는데, 이 의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임금이 무언가를 묻거나 의논하라고 명했을 때 그 뜻을 통달함으로써 임금에게까지 도달시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율곡이 의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다 선왕의 예절에 맞게 하려면 당초의 상하가 모두 체질을 갖추고 의례의 제도와 같이 따로 포모, 포달령, 포대를 만들어 이를 볼 때 입는 복장으로 했어야 옳았는데 지금은 이미 잘못되어서 추복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송효종의 제도에 따라서 상하가 흰, 의, 관, 대로 이를 보는 것이 고래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만약 현관이나 오대의 제도를 사용한다면 인정이나 예절로 헤아려 볼 때 지극히 타당치 못합니다. 송고종 때 나점이 이 제도를 건의하였는데 이때는 상기가 파괴되어서 상을 당한 달이 바뀐 뒤에는 완전히 길복을 입었기 때문에 나점은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서 현관과 오대를 입자는 건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군신복의에 대한 주자의 변론이 매우 자세한데 어찌 주자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나점의 의논에 얽매여서야 되겠습니까?
오래의를 찬정할 때 참찬 허조가 나점의 설을 끌어다가 정론으로 삼았는데 당시에 예절을 하는 유신이 없어서 선왕을 정례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지사들이 지금까지 개탄에 맞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그르쳐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율곡이도 민순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율곡이는 만약 국조 오례의의 내용이나 이전의 왕들의 예법에 맞게 하려면 체질을 갖추고 포로 만든 모자와 포로 만든 달령 그리고 포로 만든 띠를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래서 그 복장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의정이 제기한 현관 소위 5대의 설은 더불어 송나라 고종대 신하였던 나점이라는 사람이 처음 언급을 한 것인데 당시 나점이 이것을 언급한 상황을 좀 돌이켜 보아도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례의를 만들 때 마치 정론처럼 표현을 해서 잘못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곡이는 선조가 활용한 대로 예법이 어떠했는지를 고증을 했고 그 결과 흰 복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선조는 율곡이의 건의대로 옷과 갓을 모두 흰색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선조는 율곡이의 건의대로 옷과 머리에 쓰는 모자 그리고 띠를 모두 흰색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것을 항식, 즉 항상된 예법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율곡이가 새로운 예의 형식 하나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선조가 계속해서 예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조가 행해야 하는 예법의 문제는 그가 즉위했을 때부터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선조가 명종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조선시대 학자들이 받아들였던 예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법의 중심에 있었던 종법제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실행하고자 했던 가례 및 왕실 예법은 주로 종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실행하는 관운상제부터 국가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모두 종법제도를 기반으로 하였는데요. 이때 종법제도는 과거에 한 차례 그 개념이 희미해졌다가 송나라 때 정의 정연 형제가 다시 정리하고 주자가 그것을 체계화시키면서 개념이 정립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드리면 가정이나 국가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종자라고 부르고 그 종자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첫째 아들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통관계인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에서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 사대부 집에서 첩이 아닌 정실 부인이 첫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이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첫째 아들 대신 양자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조 또한 명종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순왕후에 대한 복식도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조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었는데요. 당시 예법에 따르면 자신이 양자로 들어가서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들을 부모님으로 섬길 경우에는
본래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숙부, 숙모처럼 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부모가 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선조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신주가 모셔진 사적인 사당, 즉 사묘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옥당, 즉 홍문관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예라고 간언하고 다투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들의 말이 선조를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러했다고 합니다. 선조가 대원군의 사당에 친제,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서 예법으로는 사묘에 제사 지낼 수 없다 라고 하자 선조가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의논을 제기하였는가 하옥시켜 국문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이 애써 해명하였으므로 중지하였는데 김호웅이 이때 옥당 즉 홍문관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탓하여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니 말할 것이 못되지만 그대는 글을 읽을 사람인데 어찌하여 근거 없는 논의를 만들어냈는가 라고 하니 송시열이 말하기를 우홍이 말하기를 동료들의 의논이 몹시 날카로운데 나는 그에 대한 연구가 지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저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문관과 왕 사이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율곡이가 이 사실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의 후계가 된 때의 의리가 정말 중하지만 낳아준 은혜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주상이 대원군의 사당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예에 어긋난 점이 없는데 유신들은 무엇을 보고서 중지하기를 청하였는가? 율곡이는 선조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율곡이의 강조점은 낳아주신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주상이 대원군의 사당에 임금이 신하의 사당에 임하는 예로서 한다면 자식이 아버지를 신하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사당에 들어가는 예로서 한다면 정통을 높이는 예에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선조는 대원군의 묘에서 제사 지낼 수가 없다. 사당에서 예를 행할 때 어떤 자격으로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선조가 명종에게는 아들의 자격으로 그에 맞는 예법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대원군에게 선조는 어떤 예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때 비판한 사람은 대원군을 신하로 대접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율곡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곡이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는 옛일을 상고하지 못한 말이다. 예에는 공조의 예와 가인의 예와 학궁의 예가 있다. 공조의 예는 임금을 높음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 아버지도 신하의 예를 공순히 행하지만 친아버지는 신하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가인의 예는 존속으로서 중함을 삼기 때문에 임금이 부형의 아래에 앉을 수 있으니 효해 황제와 제왕의 아래에 앉아있던 것이 이런 경우다. 학궁의 예는 스승을 높이는 까닭에 천자라도 노장에게 절하는 예가 있으니 효명 황제가 환영에게 절한 것이 이런 경우이다. 더구나 주상은 대원군에게서 탄생하였으니 가령 살아있으면 주상이 만나 뵐 적에 반드시 궁중에서 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당에 제사 지내면서 조카가 제부에게 하는 예를 적용하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소규들이 사리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한갓 임금을 높이고 신하는 억누르는 것이 예가 되는 줄로만 알 뿐 사치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리하여 근거 없는 말을 올려 주상이 지나치게 경노하게 하여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할 뻔하였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율곡이인은 여기에서도 앞서 인순왕후의 상례 때와 마찬가지로 고증과 개념 정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완성합니다. 그는 예법에는 조정에서 행하는 왕과 신하의 예, 집안에서 행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예, 그리고 학교에서 행하는 스승과 제자의 예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효제 왕제가 제나라의 왕의 아래에 앉은 것은 한 해제가 그의 서형인 제도해 왕이 조회에 와서 태후를 모시고 술을 마실 적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일을 의미합니다. 황제인 사람이 형을 높임으로써 자신이 그 아래에 앉은 것입니다. 또 인용문에서 나오는 효명 황제가 환영에게 절한 것은 후한 명제가 태자 때부터 환영에게 상서를 배웠는데 황제가 되어서도 스승의 예로 존경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신분의 상하 안에서도 1인자인 황제가 자신 집안의 사람을 높이거나 스승을 높이는 예가 있었다는 것을 율곡이인은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벗어난 대원군일지라도 가인의 예법으로 임금인 선조가 그를 높여서 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율곡이이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율곡이이는 이때 선조가 대원군을 향해 제사 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 형식들이 마치 외삼촌, 숙모, 숙부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권고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 혜제는 형을 높여서 자신이 그의 밑에 앉았는데 만약 대원군을 아버지까진 아니더라도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행해야 한다면 예를 갖추어 행하는 것이 맞고 대원군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율곡이이가 예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기반으로 조금은 맞지 않는 예법을 많이 주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예법들은 지금 현대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현대인들이 그의 말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병정사의 학규. 제에 들어오는 규칙은 사족과 서류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되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의논이 들어와도 된다고 한 뒤라야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만일 전일에 폐학했던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객과하고 조심하게 한 다음 그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아서 그 행위가 개선되었음을 확실히 안 뒤에야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며 만일 평소에 내력을 모르는 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로 하여금 우선 가까운 마을이나 산사에 왕래하면서 배우고 묻게 한 다음 그 자취와 조행을 보아 취할 만함을 안 뒤에야 들어오기를 허락한다. 제 안에서 나이가 많고 지식 있는 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당장으로 삼고 또 같은 또래 가운데서 학식이 우수한 한 사람을 추대하여 장의로 삼으며 또 두 사람을 가려 유사로 삼고 또 차례로 두 사람을 가려 직월로 삼는다. 당장과 장의와 유사는 연고가 없으면 교체하지 않고 직월은 다달이 서로 교체한다. 무릇 제 안의 의논은 장의가 주도하여 단장에게 물어본 뒤에 정하고 무릇 제 안의 물건 출납과 재직이 사환과 집계 유물에 관한 일은 유사가 주관하고 모든 물건은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 교체할 때는 새로 맞는 이에게 장부를 넘겨주고 무릇 사제와 벗들의 강론한 말은 모두 직월이 맡아 기록하여 뒤에 참고할 자료로 삼는다.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는 스승과 제자가 모두 관복으로서 문묘에 나아가
중문을 열고 묘모를 드러내어 재배 분양하고 또 재배한다. 매일 오경에 일어나 침구를 정돈하고 나이 적은 사람은 비를 들고 방안을 쓸며 재직을 시켜 뜰을 쓸게 한 다음 모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바로잡고 나서 글을 읽는다. 아침이 되면 모두 평상복으로서 묘종에 나아가서 중문을 열지 않고 재배만 한다. 스승이 강당에 있으면 스승 앞에 나아가 배례를 하고 동서로 갈라서서 서로 바라보며 음례를 한다. 무릇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팔짱을 끼고 단정히 꿇어앉아 전심 치지를 하며 의취를 공고하는 데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책상, 책, 붓, 벼루 같은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정돈해두고 행여나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두지 말아야 한다. 무릇 식사 시에는 어른과 젊은이가 나이 차례로 앉고 음식을 먹는 데는 가려 먹지 말며 늘 배부르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무릇 거처는 반드시 편안한 자리를 어른에게 사양하고 행여나 편안한 곳을 가리지 말며 10살 이상의 연장자이면 드나들 적에 연소자가 반드시 일어선다. 무릇 걸음걸이는 반드시 점잖고 안전하게 하고 천천히 어른 뒤에 가서 질서를 지키며 행여나 난보로서 질서를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무릇 언어는 반드시 믿음직스럽고 무게 있게 하고 문자와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며 공자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삼고 범시의 칠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눈여겨본다. 성현의 글이나 성리의 설이 아니면 제 안에서 읽을 수 없으며 만약 과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자라면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익힌다. 평상시에도 항상 의복과 의관을 정제하고 팔짱을 끼고 꿇어 앉아 마치 어른을 대하듯이 하고 편안하다고 속옷바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너무 화려하여 사치한 듯한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식후에 혹 냇가에 가서 거닐더라도 또한 사물을 관찰하여 이치를 탐구하고 서로 의리를 강론할 것이다. 장난이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벗 사이에는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기를 힘쓰고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주고 착한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며 귀함이나 현명함이나 부유함이나 부영의 권세나 많은 지식을 자부하고서 같은 또래에게 교만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 또 같은 또래들을 기롱하고 능멸하며 서로 희학하여서도 아니 된다.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또박또박 반듯하게 쓸 것이며 휘갈겨 쓰지 말며 또 벽이나 창문에다 낙서를 해서도 안 된다. 몸가짐은 항상 구용으로서 하고 한쪽 발로 기우듬이 서거나 기대어 자세를 흐트리거나 킬킬대고 웃거나 말을 함부로 함이 없이 시종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날이 어두운 뒤에는 등불을 밝혀 글을 읽고 밤이 깊은 뒤에야 잔다.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을 잠시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혹 독서하며 정좌하여 본 마음을 간직하며 의리를 강론하기도 하고 혹 익힌 바에 대해 질문도 하고 좀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여쭙기도 하는 등 학문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여기에 어긋남이 있으면 곧 배우는 자가 아니다. 이따금 집에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제중에서 하던 습관을 잊지 말고 어버이를 섬길 때나 사람을 접대할 때나 몸단속을 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나 본 마음을 간직하기에 천리를 따르고 인욕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하며 행여 학제에 들어와서는 신칙하고 제를 나가서는 방탕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니 용납할 수 없다. 지궐은 선악을 기록하는 장부를 맡아 기록하되 재생들이 학제에 있을 적과 집에 있을 적의 한 소행을 자세히 살펴서 만일 언행이 도리에 맞은 자와 학교를 위반한 자가 있으면 모두 기록하여 매월 초하루에 사장에게 올려 선한 자는 권장하고 악한 자는 벌을 주어 가르치는데 끝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학제에서 축출한다. 재생은 비록 모여서 강회할 때가 아니더라도 매월 모름지기 한 번씩 정사에 모여서 의리를 강론하고 또 지궐을 개선한다. 향중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우선 양정제에 있게 한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일화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